아버님, 내일도 출근하셔야 해서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 지연아. 내일 편의점은 문 여니까 컵라면에 삼각김밥 하나면 충분해. 명절날이 평소와 다른 것이 있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공간에서 맛난 음식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죠. 가족은 행복한 시간을 같이 나누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특히 명절에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데, 지난 명절은 나에게는 특별한 명절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입니다. 42살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추석날 아침 도시락 하나 들고 시아버님 일하시는 곳에 갔다가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예요. 이 영상을 통해 저희 시아버님과 같이 특별한 날에도 근무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님, 직장에서 고객은 왕이다라는 타이틀로 힘들지는 않으세요? 여기에서 마음속에 있던 울분들 시원하게 풀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추석 전날 저녁이었어요. 시댁에 가족들이 다 모였죠. 시부모님, 저희 부부, 8살 딸 지우, 그리고 시누이네 가족까지. 다들 내일 추석 준비로 분주했어요. 송편 빚고,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근데 시아버님만 혼자 방에 계셨어요. 아버지, 나오셔서 같이 준비하시지. 남편이 부르러 갔다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내일 출근하신대. 경비 근무. 에이, 추석인데. 시누이가 아쉬워했어요. 작년에도 못 보셨는데. 올해는 같이 보낼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교대 근무가 하필 추석이 걸렸어. 어쩌겠니? 그때 시아버님이 방에서 나오셨어요. 경비복을 다려서 옷걸이에 걸고 계셨어요. 내일 입으실 옷. 아버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셔야 하잖아요. 식당도 하는 곳이 없을 텐데. 걱정 마라, 지연아. 시아버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편의점은 문 열잖아. 컵라면에 삼각김밥 하나면 충분해. 늘 있는 일인 걸 뭐. 그래도 지연아,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시아버님이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셨어요. 그래도 이 나이에 갈 데가 있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말이야, 오늘 같은 명절 날은 더 좋아. 네. 가족들이 고향 가고 친척 만나러 가고 아파트 나갈 때 다들 행복한 얼굴이야.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웃으면서 짐 싣고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명절 잘 보내세요. 인사하고 수고하세요. 하면서 지나가고 그 모습 보면 나도 절로 흥이 나. 이런 맛에 일하러 다니는 거 아니겠니? 시아버님은 마치 10대 소년처럼 들떠 보이려고 애쓰셨어요. 과연 경비 근무가 좋은 걸까요? 근데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시아버님의 눈빛이, 시아버님의 억지 미소가 사실은 많이 힘드시다는 걸. 그럼 아버님,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거죠? 응. 6시 반에는 나가야 해.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창문 너머로 시아버님이 나가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경비복을 입으신 뒷모습, 약간 구부정한 어깨, 무거운 발걸음, 70세, 추석 아침에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드시러 가시는 뒷모습. 아버님, 정말 힘드시구나. 가슴이 아팠어요. 침대에 다시 누웠지만 잠이 안 왔어요. 시아버님 생각만 계속 났어요. 아버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일이 뭘까? 핸드폰을 꺼내 유튜브를 켰어요. 무심코 그때 추천 영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직장인 아버지에게 도시락 깜짝 선물 이벤트.
감동의 눈물. 클릭했어요. 영상 속에서는 20대 딸이 아버지 회사로 도시락을 들고 가는 내용이었어요. 아빠 점심 못 드셨죠? 제가 도시락 만들어 왔어요. 야, 이 녀석아. 고맙다. 아버지가 우시는 장면. 딸도 같이 우는 장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래, 이거다. 벌떡 일어났어요. 부엌불을 켰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뭘 만들지? 시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거. 제사나 차례 때 드셨던 탕국. 몇 년 전부터 차례나 제사를 지내지 않아 명절 때 드셨던 음식들을 드시지 못해 제일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생각났어요. 새우, 조개살, 오징어, 게, 홍합. 냉장고에서 하나씩 꺼냈어요. 시원한 무와 박을 넣은 것을 좋아하셨죠. 큰 냄비에 물을 올렸어요.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부터 우려냈어요. 엄마, 뒤돌아보니 지우가 서 있었어요. 우리 지우 앉아? 엄마 뭐해? 이렇게 일찍? 응. 할아버지한테 드릴 도시락 만들고 있어. 할아버지? 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아버지 오늘 일하시잖아. 그래서 엄마가 도시락 만들어서 갖다 드리려고. 우와, 할아버지 엄청 좋아하시겠다. 뭐 하는 거니, 이 새벽에?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어머니, 아버님 도시락 만들고 있어요. 도시락? 네. 컵라면에 삼각김밥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가져다 드리려고요. 시어머니의 눈이 촉촉해지셨어요. 지연아, 정말 고맙다.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여보, 무슨 일이야? 남편도 일어났어요. 아버지 도시락 만드는 중이야. 지연아,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몰랐어.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지. 당신은 그냥 응원만 해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알았어. 당신이 하는 일 나 정말 자랑스러워. 육수가 팔팔 끓었어요. 물을 먼저 넣었어요. 투명해질 때까지 끓이고 그 다음 게 새우, 조개, 오징어. 해물을 하나씩 넣었어요. 와, 냄새 좋다. 지우가 감탄했어요. 큰 보온통에 탕국을 가득 담았어요. 국물도 넉넉하게. 시아버님 국물 좋아하시니까 많이 담아야지. 밥도 따로 싼 도시락통에 담았어요. 반찬은 간단하게. 계란말이,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배추 겉절이와 전 몇 가지를 챙겼죠. 아, 맞다.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넉넉히게 챙겼어요. 후식도, 과일도 작은 통에 담았어요. 시어머니가 메모지를 꺼내셨어요. 뭐 쓰세요, 어머니? 당신 아버지한테. 시어머니가 적으셨어요. 여보, 수고 많아요. 탕국 드시고 힘내세요. 우리 며느리가 새벽부터 정성껏 만들었어요.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가족 일동. 메모지를 도시락 위에 올렸어요. 완성. 보온 가방에 가득 담긴 도시락. 컵라면과 삼각김밥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이 담긴 탕국 도시락. 출발 마이너스 가족의 응원. 자, 그럼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 남편이 제 이마에 뽀뽀를 했어요. 엄마, 할아버지한테 우리가 응원한다고 꼭 말해줘. 그럼, 지연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정말 고맙다. 당신 같은 며느리를 둬서 우리 가족이 복이 많아. 차에 올라탔어요. 백미러로 보니 온 가족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남편, 시어머니, 지우. 내가 하는 일이 맞구나. 가족이 이렇게 응원해 주니까. 가는 길에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데 거리가 한산했어요. 다들 고향 가시느라 이미 떠나셨나 봐요. 신호등에 걸렸어요. 옆 차를 보니 온 가족이 타고 있었어요. 뒷자리에는 아이들, 트렁크에는 짐이 가득.
저 가족도 지금 추석 맞이하러 가는 거겠지.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랑 삼각김밥 사 먹으면 된다고 하시던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늘 있는 일이라고 하셨지. 그럼 작년 추석에도, 재작년에도, 지난 5년 동안 계속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버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오늘은 제대로 된 식사하실 거야. 아파트 도착? 1시간쯤 달렸을까요? 시아버님이 일하시는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시계를 봤어요. 오전 11시 5분. 점심시간 직전이네. 타이밍 완벽한데? 주차장에 차를 댔어요. 보온 가방을 들었어요. 와, 무겁다. 여러 사람 드시라고 많이 들고 와서 그렇나? 설레는 제 얼굴이 비쳤어요. 시아버님, 기다리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띵 마이너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복도를 걸어가는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뭔가 소란스러운. 관리실이 가까워질수록 그 느낌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관리실 앞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고아미. 아, 이거 사. 당장 내 차 앞에 막아놓은 거 치워. 쾅!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보온 가방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뭐지? 무슨 일이지?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보았습니다. 40대 남자가 있었어요. 골프웨어에 명품 로고, 비싼 시계. 그 남자가 관리실을 가득 채우고, 아니, 짓누르고 서 있었어요. 그 앞에 시아버님, 좁은 관리실, 책상과 벽 사이에 갇혀서 떨고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30살 어린 남자를 선생님이라 부르는 시아버님. 제가 차량 주인분께 계속 연락드리고 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연락이 안 되면 견인이라도 불러야지. 그게 내일 아니야. 반말. 일은 나이 어르신에게. 그 모양이니 이런 일 하고 있는 거냐?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시아버님은 뒤로 물러섰지만 책상이 막았어요. 월급은 받아먹으면서 그때였어요. 남자의 손이 시아버님 목덜미로 갔어요. 확! 멱살을 잡았어요. 이봐, 제대로 좀 해. 시아버님의 경비복깃이 남자의 주먹에 움켜쥐어졌어요. 아, 시아버님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셨어요. 나이 먹어서 일하려면 제대로 해. 확! 남자가 시아버님을 밀쳤어요. 아니, 던졌어요. 시아버님이 뒤로 휘청거리며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셨어요. 쿵! 허리가 부딪히는 소리. 시아버님이 그대로 바닥으로 주저앉으셨어요. 으윽! 신음소리. 다시 정리하면서 정신 좀 차려. 남자가 책상 위 서리를 확 쓸어버렸어요. 펜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시아버님 옆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계신 시아버님 옆으로 보온 가방이 튕겨 나가서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얼어붙었어요. 내가 존경하는 아버님이 멱살 잡혀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계셨어요. 그 사랑을 받아야 할 분이, 존중받아야 할 어르신이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이런 맛에 일하러 다니는 거 아니겠니? 우리가 일하러 다니시는 것을 걱정할까봐 아무렇지 않은 듯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게 시아버님이 매일 겪는 일이었나요?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은 지금쯤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맛있게 드시고 계실 모습만 생각하고 있을 텐데, 도시락이 내동댕이 치는 모습이 우리 가족 모두가 내동댕이 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는 울분이 나를 흥분하게 만들었어요. 누구야? 경비원 가족인데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분노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가족?
가족이면 어쩌라고? 남자가 비웃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신 시아버님께 달려갔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시아버님의 손을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나, 경비원이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화가 나는 거지. 남자가 큰 소리 쳤어요. 그래도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죠. 이건 폭행이에요. 제가 소리쳤어요. 폭행? 뭐가 폭행이야? 그냥 좀 밀쳤을 뿐인데? 밀친 게 아니라 던지셨잖아요. 멱살까지 잡으시고. 에이, 그 정도 가지고. 요즘 사람들 너무 예민해. 남자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일 제대로 하라고 해. 노인네가 일을 못하면 집에나 가 있지. 진짜 가족이 맞나요? 남자가 제 보온 가방을 보며 비웃었어요. 쾅! 남자가 문을 세게 닫으며 나갔어요. 침묵과 눈물. 관리실에 정적만 남았어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구르는 펜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계신 시아버님. 아버님, 일어나세요. 시아버님을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어요. 허리,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 괜찮아. 시아버님의 손이 허리를 감싸쥐었어요. 아프신 거였어요. 괜찮지 않으세요? 병원 가셔야 해요. 아니야. 괜찮아. 시아버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온 가방을 열었어요. 아버님, 탕국 가져왔어요. 제가 새벽부터 만든 거예요. 보온통 뚜껑을 열었어요. 따뜻한 탕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새우, 조개게, 해물이 가득. 시어머니의 메모가 보였어요. 시아버님은 그걸 보시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리셨어요. 지연아, 이게 내가 좋아하는 내 아버님, 탕국이요. 아무 말씀을 못 하시고는 국물만 드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정말 고맙다. 시아버님이 목을 감싸셨어요. 멱살 잡혔던 곳, 빨갛게 자국이 나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시아버님이 정말 필요하신 건 따뜻한 탕국이 아니라는 것을, 따뜻한 말 한마디였다는 것을. 한참 후에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이런 걸 봐서. 아버님이 왜 미안하세요?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아버님, 저는 시아버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버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연아, 5년 동안 일하면서 저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네, 매일, 매일 저래. 야단 맞고, 욕먹고, 무시당하고. 시아버님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멱살 잡힌 것도 처음이 아니야. 작년에도 한 번. 그것보다 더 심하게. 아버님, 이런 맛에 일한다고 했지? 거짓말이야. 사실은 매일 지옥이야. 오늘은 어떤 진상이 또 괴롭힐지 출근하는 것이 두려워. 근데 이 일이라도 해야 하니까. 처음에는 화가 났어. 내가 뭘 잘못했지? 나도 사람인데. 그랬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체념하게 되더라. 이 나이에 이 일밖에 못하는 내가 문제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 시아버님이 목을 다시 만지셨어요. 빨간 자국. 맞고도 참아야 하는 게 나야. 그게 내 일이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님, 이번에는 절대 그냥 안 넘어가요. 지연아, 5년 동안 참으셨잖아요. 멱살 잡히고 맞고 욕먹고 매일 참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더 심해졌잖아요.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나 이 일자리라도 지켜야 해. 아버님, 저는 시아버님을 똑바로 봤어요. 아버님이 일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뭐, 다음에는 더 심하게 다치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허리였지만 다음에는 머리를 다치실 수도 있어요. 시아버님은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제 친정아버지도 아버님 나이세요. 만약 친정아버지가 이렇게 멱살 잡히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다면 저는 절대 가만히 못 있어요. 지연아, 아버님도 누군가의 아버지세요. 저희 남편의 아버지, 제 딸의 할아버지세요. 저한테는 시아버지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이세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요.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요. 시아버님도 나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한참을 우시더니 시아버님이 작게 물으셨어요. 지연아, 도와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아버님.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이번에는 절대 그냥 안 넘어가요. 우리 남편도, 어머니도, 지우도 다 아버님 편이에요. 우리 가족 모두가 아버님을 응원해요. 그리고 아버님, 저는 시아버님의 목에 난 자국을 보며 말했어요. 이거 사진 찍어야 해요. 증거로 보존해야 해요. 존엄을 되찾는 일이라는 것을.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70세 경비원 시아버지와 42세 며느리가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싸운 존엄을 되찾기 위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아버님 목에 빨간 자국 사진을 핸드폰에 저장한 채로 허리를 부여잡고 계시던 모습을 머릿속에 담은 채로 왔어요. 남편이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아버지가 좋아하시지? 제 표정을 본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그대로 남편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처음으로 소리내서 울었어요. 여보, 아버님이, 거실에 모인 가족들,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그리고 저. 지우는 방에서 재우고,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관리실에서 들린 고함, 멱살 잡히신 시아버님,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신 모습, 목에 난 빨간 자국. 뭐라고? 시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를 멱살 잡아? 누가 감히? 민지야 앉아.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말렸어요. 근데 시어머니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뉴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우리가 당했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이런 일을 가끔 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알았지. 어떻게 모르겠니? 5년 전 그날 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5년 전이었어. 당신 아버지가 퇴직하시던 해.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 너희 아버지가 새벽에 들어오셨어. 술을 드셨더라고. 평생 술 안 드시던 분이. 그리고 그날 밤 당신 아버지가 오셨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70평생 살면서 우시는 걸 처음 봤어. 결혼하고 40년 넘게 살았는데. 여보 나 다 날렸어. 퇴직금 전부. 그러시더라고. 남편이 주먹을 쥐었어요. 박 과장 그 인간이. 응. 아버지 회사 동료였지. 30년 알고 지낸 사람이었어.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 나만 믿어라. 1년만 맡기면 2배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꼬셨대. 아버지는 믿으셨어. 30년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친구니까. 퇴직금 전부를 맡기셨어. 우리 노후 자금 전부를. 그리고 3개월 뒤 그 사람은 잠적했어. 연락도 안 되고 회사 주소도 가짜고. 전부 다 날렸어. 3억? 3억? 저는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 그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렸을 텐데. 당신 아버지가 막으셨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노후까지 짐이 될 순 없다고.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아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정년 퇴직하셨고 그 정도만 알았죠. 아버지는 1955년생이야. 한국 전쟁 끝나고 태어나신 분들이지. 배고픈 시절에 태어나셔서 가난 속에서 자라셨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어. 농사일 도와야 해서. 그래도 공부를 하고 싶으셨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밤에 호롱불 켜놓고 책 읽으시고, 이웃집 형 교과서 빌려다가 베껴 쓰시고, 중학교는 장학금 받아서 다니셨어. 수석으로 졸업하셨고, 고등학교 때는 신문 배달하면서 다니셨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돌리고 학교 가시고,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그렇게 대학을 가셨어. 당신 동네에서 처음으로 대학 간 사람이었대. 대학 다니면서도 과외, 아르바이트 안 해본 게 없으셨어. 그렇게 졸업하시고 회사에 입사하셨지. 1979년. 근데 그때부터가 진짜 고생의 시작이었어.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진정한 낀 세대. 당신 아버지는 진짜 낀 세대셨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위로는 부모님을 모셔야 했고, 아래로는 자식들을 키워야 했지. 시아버님,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의 아버지는 농사꾼이셨어. 평생 농사 지으시다가 허리 다치셨지. 60대에 일을 못 하시니까 수입이 없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모셔야 했어. 시어머님도 평생 농사일만 하시다가 몸이 안 좋으셨고, 관절염, 당뇨,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어. 두 분 다 모시고 살았어. 병원비, 생활비, 전부 당신 아버지가 되셨지. 남편이 말했어요. 저 어렸을 때 기억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집에 계셨잖아요. 응,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20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내가 고등학생 때니까. 맞다, 20년. 신우이가 말했어요.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기억나요.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아버지가 병원 복도에서 벽에 기대어 계시던 모습.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작아 보였어요. 그렇게 의지할 곳 없이 힘없어 보이시던 모습. 아버지는 효자셨어. 진짜 지극정성으로 모셨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벽에 출근하시기 전에 아버님 씻겨드리고 아버님이 기저귀 차셔야 했거든. 당신 아버지가 직접 갈아드리셨어. 저녁에 퇴근하면 어머님 병원 모시고 가시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셨어. 부모님 병원 모시고 약 타러 가시고 장 봐오시고 그렇게 20년을 사셨어. 나는 그 20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자식 교육.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 시어머니가 계속하셨어요. 자식들 교육도 시켜야 했잖아.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 내 자식들만큼은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 내가 겪은 가난을 물려줄 순 없다. 공부시켜야 한다. 그래서 너희 둘 다 대학 보내셨잖아. 남편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당시에 월급이 얼마 안 됐어. 근데 위로는 부모님 모시고 아래로는 자식 둘 대학 보내고 아버지 점심 굶으신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네. 회사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 가도 아버지만 안 가셨어. 나는 도시락 싸왔다고 하시면서. 근데 사실 도시락도 없었어. 그냥 책상에 앉아 물만 드시고 계셨던 거야. 돈을 아끼셔야 했으니까. 너희 학비, 할아버지, 할머니 병원비. 자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셨어. 지금도 밥을 남기고 버리면 펄쩍 뛰시잖아. 저는 목이 메었어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하신 적이 없어. 내가 할 일이야. 가장의 책임이지.
이게 아버지의 도리지 그러시면서 그렇게 40년을 일하셨어. 40년 내내 쉬지 않고 버티셨어. 정년퇴직, 그리고 꿈. 드디어 정년퇴직을 하셨을 때 시어머니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스쳤어요.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여보, 이제 우리 여행 가자. 그동안 못 가본 곳 다 가보자. 제주도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여유 있으면 유럽도 가고. 그러시면서 눈을 반짝이시던 모습. 퇴직금 받으시면 그걸로 노후 준비하시고, 남은 인생은 편하게 사시려고 하셨지. 당신 아버지가 평생 꿈꾸던 거였어. 나이 들어서는 아내랑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다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 구경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늙고 싶다고. 퇴직 준비하시면서 여행책도 사오시고, 지도도 펼쳐놓고 보시고, 인터넷으로 여행 상품도 검색하시고, 여보, 여기 가보고 싶지 않아? 파리 에펠탑. 여기서 너랑 사진 찍고 싶어 그러시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 당신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던 마지막 순간. 그 반짝이던 눈빛을 다시는 볼 수 없었어. 사기, 그리고 좌절. 박 과장이 나타난 게 그때였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어요. 퇴직 한 달 전, 회사 송별회에서 만났대. 야, 너 퇴직금 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글쎄, 예금이나 들까? 여행 자금으로 쓰려고. 애인 예금은 이자가 너무 적잖아. 내가 좋은 거 알려줄까? 그렇게 시작됐어. 그 인간이 계속 꼬드겼지. 나 요즘 투자 좀 해. 수익률이 장난 아니야. 1년에 100% 수익. 너도 할래? 아니야, 나는 안전하게. 우리 노후 자금인데. 야, 30년 친구 못 믿어? 내가 너 손해보게 하겠어? 우리 사이에. 아버지는 거절하셨어. 처음에는. 근데 그 인간이 집요했어. 자기가 번 돈 통장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 투자 수익 내역도 보여주고, 이 동네 사람 3명이 나한테 맡겼는데 다들 2배로 불렸어. 그러면서.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지. 이건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친구니까. 진짜 마지막이야. 1년만 투자하면 2배 된다. 3억이 6억이 되는 거야. 그럼 너 여행도 실컷 다니고 남은 인생 걱정 없잖아. 손주들한테 용돈도 푸짐하게 주고. 2배.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혹했어. 3억이 6억이 되면 정말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나 봐.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손주들한테도 선물 사주고 그런 꿈을 꾸셨나 봐. 그래서 퇴직금 받자마자 전부 맡기셨어. 3억?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40년 일한 대가 전부 3개월 후 처음 2개월은 좋았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박 과장이 계속 연락을 했거든. 잘 되고 있어. 벌써 20% 수익 났어.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수익 내역서도 보내줬대. 물론 다 가짜였지만 당신 아버지는 기대하셨어. 여보, 이거 진짜 대박인가 봐. 벌써 수익이 났어. 1년만 기다리면 우리 유럽 갈 수 있어. 그러시면서 여행 가이드북도 더 사오시고. 근데 3개월째 되던 날, 박 과장 전화가 안 되기 시작했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하셨어.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당신 아버지가 불안해하시기 시작했어.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새벽마다 전화기를 들여다보시고 박 과장 집에도 찾아가 봤대. 근데 이미 이사 간 뒤였어. 회사에도 연락해 봤어.
근데 투자회사 주소가 가짜였대. 그런 회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어. 그제야 깨달으신 거야. 사기당했다는 걸. 30년 친구가 자기를 속였다는 걸.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 그냥 거실에 주저앉으셔서 하루 종일 꼼짝도 안 하셨어. 말도 안 하시고 밥도 안 드시고 물도 안 드시고 그냥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앉아 계시기만 하셨어. 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몰랐어. 옆에 앉아서 같이 울기만 했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 그때 너희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남편과 시누이를 봤어요. 응, 우리가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죠. 남편이 말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거절하셨어. 완강하게 거절하셨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일은 내가 한다. 나는 아직 건강해. 일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나는 그때 알았어.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자책하고 계신지. 내가 멍청해서 속았다. 내 잘못이다. 내가 처리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구인 광고를 보기 시작하셨어. 신문에 나온 구인 광고를. 학력 무관, 경력 무관, 체력 좋은 분, 그런 광고들을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시면서 아무 데서나 뽑아주지 않았어. 65세 이상은 취업이 정말 어려웠거든. 10군데 넘게 전화하셨어. 다 거절당하셨고, 그러다가 발견하신 게 아파트 경비원 광고였어. 경비원 구함, 나이 무관, 교대 근무 가능자, 근무지 5 아파트. 당신 아버지가 그 광고를 보시고 이거다 하셨대. 경비복을 처음 입던 날, 첫 출근하시던 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아버지가 경비복을 입으셨어. 처음으로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보시더라고. 40년 동안 입으셨던 정장이 아니라 경비복을 입으시면서 아버지의 표정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결연함과 설렘. 여보, 괜찮아. 일은 일이야. 부끄러울 게 뭐 있어. 먹고 살려면 해야지. 이 나이에 일자리라도 있는 게 어디야. 그러시면서 근데 너희 아버지 손이 떨리고 있었어. 경비복 단추를 채우시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못 채우시는 거야. 나는 그냥 뒤돌아서서 울었어.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고 남편이 말했어요. 저도 그날 봤어요. 아버지 출근하시는 모습, 경비복 입으시고 경비실로 가시는 뒷모습,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나 그때 전화했잖아. 왜 이렇게 됐을까?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길래 침대 옆 테이블에서 핸드폰을 집었어요. 부모 봉양에 자식 교육에 정작 자신의 노후는 텅 비어. 베이비 부머의 제2인생. 베이비 부머 경비원 폭행 사건 연이어. 만만한 노인 취급. 기사들을 하나씩 읽었어요. 한 70대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당해 갈비뼈 골절. 60대 경비원, 입주민의 욕설과 폭언에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 끊어. 아파트 경비원 10명 중 7명 언어폭력 경험. 평생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세대가 자식들을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고 나라를 위해 일한 세대가 노년에는 이렇게 모욕당하고 폭행당하고 존엄을 짓밟히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을 도와드려야 해요. 당연하지. 시누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나 당장 그 아파트 가서 그놈 찾아낼 거야. 민지야, 진정해. 남편이 시누이를 말렸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제대로 해야 해. 그럼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죠. 제가 말했어요. 저 사진 찍었어요. 아버님 목에 난 자국. 그리고 증인도 있어요.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희 아버지가 일자리 잃으시면 어떡해? 어머니, 제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일자리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님의 존엄이요. 그리고 이번에 넘어가면 다음에는 더 심해져요. 다음에는 더 크게 다치실 수도 있어요. 아버님을 지켜야 해요. 우리가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님을 이제는 우리가 지킬 차례예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당신 말이 맞아. 우리가 아버지를 지켜야 해. 나 회사에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 내일 당장 연락해 볼게. 신우이도 말했어요. 나도 도울게. 뭐든지 할게. 온 가족이 하나가 됐어요. 시아버님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시아버님 혼자 싸우게 하지 않기 위해. 그날 저는 알았어요. 시아버님이 왜 그렇게 참으며 사셨는지, 왜 힘들다고 말씀 안 하셨는지, 평생 가족을 지켜온 분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신 분이, 마지막까지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 자식들은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5년을 버티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달라져야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아버님을 지킬 차례였어요. 평생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님을. 이제는 우리가 지킬 차례. 그리고 세상에 말할 차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알려야 해요. 일주일 후의 일이에요. 저는 회사 조퇴를 냈어요. 팀장님, 죄송한데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괜찮아요, 박 대리. 가족 일이죠? 어서 다녀오세요. 회사를 나와 남편과 시누이를 만났어요. 약속 장소는 시청 근처 카페. 남편의 지인인 변호사를 만나기로 한 거였어요. 형님, 카페에 들어서자 한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안경 쓴 남자. 오, 미녀가. 오랜만이다. 형님, 이쪽은 제 아내 지연이고요. 여기는 제 동생 민지예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준호입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변호사와의 첫 만남. 자, 그럼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며 펜을 꺼냈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추석날 있었던 일, 시아버님이 멱살 잡히고 내동댕이 쳐진 일, 목에 난 자국, 5년 동안 겪어온 일들. 최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을 그으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사진 있으시다고요? 네, 여기요.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시아버님 목에 빨간 자국. 최 변호사가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안경을 벗고 눈을 가늘게 뜨고. 이 정도면 폭행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명백한 상의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목격자도 계시고 잠깐의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근데요. 최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이 됐어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이런 사건들 생각보다 입증이 어려워요. 최 변호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특히 경비원대 입주민 사건은 최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가해자 측에서 실수였다. 고의가 아니었다. 경비원이 먼저 말대꾸를 해서 흥분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경비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최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법원에서도 약자로 봐주긴 하지만 동시에 업무상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인식도 있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럼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최 변호사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그 말에 다시 희망이 보였어요. 근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요. 어떻게요? 증거요. 최 변호사가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어요. 마치 전투작전을 설명하는 것처럼. 첫째, CCTV 영상. 관리실에 CCTV 있죠? 네, 있어요. 그거 확보해야 합니다. 빨리요. 최 변호사의 목소리에 긴박함이 묻어났어요.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면 덮어 써져요. 시간이 없어요. 둘째, 의사 진단서. 병원 가서 상해 정도 확인받으세요. 셋째, 증인 진술. 목격자가 있으면 더 좋고요. 넷째, 과거 사례.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최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안경 너머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가장 중요한 거. 피해자, 그러니까 경비원분의 의지예요. 끝까지 싸우실 수 있으세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으세요? 시아버님 설득. 그날 저녁 시댁으로 갔어요. 시아버님은 경비 근무를 마치시고 집에 계셨어요.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어깨가 축 처져 계셨어요.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아버님, 오, 지연이 왔구나. 아버님,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저는 오늘 변호사와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요, 아버님. 고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아버님은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냥 손만 비비고 계셨어요. 긴장하신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넘어가면 또 당하실 거예요. 남편이 말했어요. 아빠,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누이도 말했어요. 근데 시아버님은 여전히 조용하셨어요. 한참을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지연아.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거의 속삭이는 것처럼. 네, 아버님. 나 일자리 잃으면 어떡하지? 시아버님의 손이 떨렸어요. 이 나이에 다시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 그리고 너희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버님. 제가 시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시아버님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아버님, 일자리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님 목숨이에요. 다음에는 더 심하게 다치실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목이었지만 다음에는 머리일 수도 있어요. 골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 저는 시아버님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아버님이 짐이 아니에요. 아버님은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평생 저희를 지켜주셨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아버님을 지킬 차례예요. 시아버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한 방울, 두 방울. 제 손 위로 떨어졌어요. 정말 괜찮겠니? 네, 아버님. 저희가 다 할게요. 아버님은 그냥 믿고 계시면 돼요. 시아버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다. 해보자.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 다음 날부터 우리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최 변호사가 말했어요. 72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세요. 빠를수록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져요. 우선 CCTV. 아버님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CCTV 영상 요청하실 수 있어요? 해볼게. 시아버님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다음 날 시아버님이 관리사무소에 가셨어요. 소장님, 저 추석날 관리실 CCTV 영상 좀 받을 수 있을까요? CCTV? 왜? 관리사무소 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게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소장이 책상에 기대며 팔짱을 꼈어요. 위압적인 자세. 시아버님은 말씀하기 어려워하셨어요. 그때 제가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어요. 소장이 놀라 저를 봤어요. 저는 경비원님 며느리인데요. 추석날 관리실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증거로 CCTV가 필요합니다. 폭행? 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어요. 네. 입주민이 저희 시아버님을 멱살 잡고 밀쳤어요. CCTV에 다 찍혔을 거예요. 그게 우리 아파트에서 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그래서 경찰 신고 전에 CCTV 확보하려고요. 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어요. 그게 CCTV는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소장님,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단호하게 지금 협조 안 하시면 경찰에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럼 더 복잡해지실 거예요. 경찰이 직접 나오고 조사받으시고 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혹시 이 사건이 언론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하지만 더 강했어요. 아파트, 경비원 폭행 사건 은폐 시도 이런 제목으로요. 아파트 가격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소장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알겠습니다. 제공해드리죠. 언제까지요? 내일. 내일까지. 오늘 안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요. CCTV 영상 확인. 그날 오후 USB를 받았어요. 소장이 봉투에 넣어 건네줬어요. 손이 떨리면서 집에 와서 노트북에 꽂았어요. 온 가족이 모니터 앞에 모였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봐야 하나? 하지만 봐야 했어요. 클릭. 화면에 관리실이 나타났어요. 시아버님이 책상에 앉아 계셨어요. 그때 남자가 들어왔어요. 골프웨어 차림의 남자. 소리는 없었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고함을 지르고 있다는 걸. 남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시아버님이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남자의 손이 시아버님 목덜미로 갔어요. 확! 멱살을 잡았어요. 저 자식? 남편이 주먹을 쥐었어요. 손가락 마디에서 뚝뚝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남자가 시아버님을 밀었어요. 시아버님이 휘청거리며 책상에 부딪히고 바닥으로 쿵. 아버지. 신우이가 소리쳤어요. 모니터에 손을 뻗었어요. 화면 속 시아버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어요. 남자는 책상 위 서류를 쓸어버리고 펜들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그리고 나갔어요. 영상이 끝났어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숨막히는 침묵. 시어머니가 입을 틀어막고 울고 계셨어요. 남편은 주먹을 책상에 내리쳤어요. 쿵. 신우이는 그냥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저장했어요. 제가 먼저 침묵을 깼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명백한 증거예요. 이제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병원 진단서. 아버님, 병원 가셔야 해요. 병원? 나 괜찮은데. 시아버님이 허리를 만지시면서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진단서 받으셔야 해요. 다음 날 시아버님을 모시고 정형외과에 갔어요. 1시간을 기다렸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젊은 여의사가 물었어요. 허리요. 책상에 부딪혀서. 언제요? 일주일 전쯤.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차가운 금속판에 등을 대고. 숨 참으세요. 찰칵. 의사가 결과를 보며 말했어요.
다행히 골절은 없습니다. 근데 타박상이 심하네요. 여기 보세요. 이 부분에 모니터를 가리키며 연조직 손상이 있어요. 심하게 부딪히셨나 봐요. 얼마나 걸려요? 2주 정도 치료 필요하시고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물리치료도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목은요? 목에도 자국이 있던데. 아, 목. 목 엑스레이도 찍었어요. 목도 타박상 있네요. 의사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강하게 압박을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다치셨어요? 그게 폭행당하셨어요. 제가 대신 대답했어요. 의사가 놀라 시아버님을 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어요. 폭행이요? 네. 그래서 진단서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진단서의 상의 정도를 자세히 기록하겠습니다. 진단서를 받았어요. 경추부 타박상, 요추부 타박상, 각 2주간 치료 요함.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됨. 그 마지막 문장이 중요했어요. 외력에 의한 손상, 스스로 다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당했다는 의미. 증인 찾기. 혹시 다른 증인은 없을까? 최 변호사가 물었어요. 그날 다른 경비원분들은 계셨어요? 아, 이 경비원님이 계셨어요. 휴게실에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연락처 아세요? 네, 있어요. 다음 날 이 경비원님을 만났어요. 60대 후반의 할아버지. 키는 작고 허리가 굽어 계셨어요. 저, 박 경비원님 며느리라고 연락드렸던. 아, 네. 기억나요. 커피숍에 앉았어요. 이 경비원님은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불안해 보였어요. 그날 일 혹시 아세요? 알죠. 들었어요. 그 소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떤 소리요? 고함 소리, 책상 내리치는 소리. 다 들렸어요. 휴게실이 바로 옆이라. 쿵쿵거리는 소리, 뭔가 넘어지는 소리.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가보려고 했죠. 근데 이 경비원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무서웠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거기 끼어들었다가 나까지 잘리면 아내도 아프고 손주들도 봐줘야 하고 그래서 그냥 못 본 척 했어요. 죄송해요. 이 경비원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매일 당해요. 욕먹고 무시당하고. 근데 참아요. 일자리 잃을까봐. 박 경비원님한테 정말 미안해요. 그때 나가서 말렸어야 했는데. 저는 이 경비원님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도 그 입장이었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증인이 되어주세요. 그날 일을. 제가 증인을요? 이 경비원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 일자리 걱정하지 마세요. 익명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경비원님을 똑바로 봤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기면 다음에는 선생님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다른 경비원분들도요. 이건 우리 시아버님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모든 경비원들을 위한 싸움이에요. 선생님을 위한 싸움이기도 하고요. 이 경비원님이 한참을 생각하셨어요. 커피가 다 식도록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박 경비원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과거 사례 조사. 혹시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최 변호사가 물었어요. 글쎄요. 아버님? 시아버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천천히. 마치 봉인을 푸는 것처럼 있었어요. 여러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최 변호사가 노트를 펼쳤어요. 작년 여름에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902호 사는 사람한테 물컵을 맞았어요. 네. 더워서 에어컨 온도를 낮춰달라고 했는데 제가 권한이 없다고 했더니 화가 나서 물컵을 던졌어요. 제 얼굴에 시아버님의 손이 얼굴을 만졌어요. 마치 그때의 충격을 다시 느끼는 것처럼. 신고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넘어갔어요. 물이 옷에 다 젖어서 창피했어요. 또요? 작년 겨울에는 시아버님이 말을 이어가기 힘들어 하셨어요. 1501호 사는 사람한테 발로 걷어차였어요. 왜요? 택배가 늦게 왔다고. 근데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택배 회사 문제였는데 그 사람은 제 정강이를 발로. 시아버님이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냥 우셨어요. 시아버님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하나, 둘, 셋. 5년 동안 겪은 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저는 노트에 하나씩 적었어요. 폭행 3건, 폭언 수십 건, 물건 던지기 2건. 이거 다 신고 안 하셨어요? 못했어요.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일자리 잃을까봐, 가족들한테 짐이 될까봐. 그냥 참았어요. 참으면 될 줄 알았어요. 최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거 다 정리해서 진술서로 만들어요. 이게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폭력이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가해자의 패턴을 입증할 수 있고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가해자 신원 파악.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김성수. 1205 사는 사람이에요.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정보였어요. 직업은 자영업이라고 들었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는 잘.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김성수 1205.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나왔어요. 이 사람 전에도 SNS에 글이 있었어요. 김성수라는 이름의 계정. 프로필 사진도 같은 사람. 아파트 경비원 불친절해서 민원 넣음 키읔키읔. 경비원 교체 요구했는데 안 들어줌. 관리사무소 쓰일 기억. 요즘 경비원들 왜 이렇게 교육이 안 됐음? 늙은이들이 일을 못하면 집에나 있지. 댓글들도 읽었어요. 대부분 비난하는 내용. 하지만 몇몇은 동조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스크롤을 내렸어요. 더 많은 글들. 오늘도 경비원한테 한 소리 했음. 경비원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 글이 수십 개. 이 사람 상습적이네요. 최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SNS 캡처해 두세요. 전부 다 가해자의 평소 태도와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 사람이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평소에도 경비원을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대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하나 캡처했어요. 클릭, 저장, 클릭, 저장. 화면 속 글들이 점점 분노를 일으켰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이게 다 증거가 될 테니까. 72시간 후, 3일 동안 미친 듯이 증거를 모았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커피만 마시며 버텼어요. CCTV 영상 마이너스 확보. 병원 진단서 마이너스 확보. 증인 진술서 마이너스 확보. 이 경비원님. 과거 사례 정리 마이너스 완료. 가해자 SNS 캡처 마이너스 완료. 잘하셨어요. 최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 증거들이 쌓였어요. 작은 산처럼. 이제 고소장 작성하고 경찰서에 제출하면 돼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손을 꽉 쥐고
100%는 장담 못해요. 근데 최 변호사가 저를 봤어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이 정도 증거면 90%는 이길 겁니다. 자신 있어요. 특히 이 CCTV 영상하고 진술서. 변호사가 USB를 들어 올렸어요. 이건 결정적이에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였어요. 3일 동안 고생 많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에요. 시아버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아버님, 이제 시작이에요. 끝까지 함께 가요. 응, 끝까지 함께. 시아버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체념이 아니라 희망이 보였어요. 무력함이 아니라 용기가 느껴졌어요. 72시간의 전쟁. 우리는 이겼어요. 증거 확보 전쟁을.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법정에서의 전쟁이. 근데 우리는 준비됐어요. 무기도 있었어요. CCTV, 진단서, 증인, 과거 사례, SNS,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있었어요. 70세 노인이 당한 부당함.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됐어요. 일주일 후 경찰서 민원실 앞에 섰어요. 시아버님,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저. 손에는 고소장과 증거 서류 뭉치. 들어가실까요? 최 변호사가 물었어요. 시아버님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들어가자. 경찰서에서 폭행 고소하러 오셨어요? 담당 형사가 안경 너머로 우리를 봤어요. 네.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읽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어요. 피해자가 경비원이시고 가해자가 입주민이네요? 네. 형사의 표정이 미묘했어요. 또 이런 건가 하는 표정. CCTV 영상 있으세요? 네, 여기요. USB를 건넸어요. 형사가 컴퓨터에 꽂고 재생했어요. 화면에서 김성수가 시아버님을 멱살 잡고 밀치는 장면이 나왔어요. 형사의 표정이 변했어요.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에 집중했어요. 이건 명백한 폭행이네요. 네. 진단서도 있으세요? 여기 있습니다. 증인도 있다고요? 네. 동료 경비원분이 증언해 주시기로 했어요. 형사가 서류들을 꼼꼼히 봤어요. 잘 준비하셨네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정도면 입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피의자 조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의 불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생 경찰서는 처음 가봤어. 70평생 살면서 누굴 고소해 본 적도 없고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아버님, 제가 백미러로 시아버님을 봤어요.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버님이 잘못하신 게 없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님의 손을 잡으셨어요. 여보, 지연이 말이 맞아. 우리 이제 물러서면 안 돼. 시아버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건 접수 후 사흘 후 시아버님이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박 경비원? 낯선 남자 목소리. 네, 그런데요. 나 1205 사는 김성수야. 시아버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야, 이 XX야. 너 나 고소했다며?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경찰한테 연락 왔어. 폭행죄로 고소당했다고. 시아버님은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야, 너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 내가 변호사 선임할 거야. 그리고 너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거야. 그리고 너 일자리 내가 없앨 거야.
관리사무소에 민원 넣어서 너 잘리게 만들 거야. 각오해. 내가 가만 안 둬. 뚝. 전화가 끊겼어요. 시아버님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으셨어요. 관리사무소의 압박. 이틀 후 관리사무소 소장이 시아버님을 불렀어요. 박 경비원님, 잠깐 좀 들어오세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소장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박 경비원님, 1205호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경비원의 불친절한 태도, 업무 태만, 그리고 무고죄로 고소했다고요. 소장님, 그건 알아요. 근데 문제는 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해요. 박 경비원님 재계약건에 대해서 재계약이요? 시아버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다음 달이 재계약 시기잖아요. 그걸 앞당겨서 논의하자고. 그럼 저를 자르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냥 논의를 하자는. 그날 저녁 시아버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나 울음 섞인 목소리. 일자리 잃을 것 같아. 언론의 힘. 언론에 알리는 건 어때요? 제가 제안했어요. 언론이요? 네. 기자한테 제보하는 거예요. 경비원 폭행 피해자, 고소 후 해고, 압박받아 이런 식으로. 그거 좋은데. 아버지가 괜찮으실까? 괜찮아.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더 숨길 게 뭐 있어. 오히려 세상에 알려야 해. 이게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다음 날 저는 지역 신문사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틀 후 기자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일주일 후 기사가 났어요. 70세 경비원, 입주민 폭행 고소했다가 해고 위협. 부재 5년간 참아온 폭언 폭행. 용기 냈더니 돌아온 건 보복. 기사에는 시아버님의 인터뷰와 CCTV 캡처 사진도 실렸어요. 댓글이 폭발했어요. 이게 나라냐? 경비원도 사람인데. 저 입주민 신상 공개해라. 경비원 어르신 응원합니다. 기사는 포털 사이트 메인에도 올라갔어요. 입주자 대표회의의 변화. 일주일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열렸어요. 안건 박 경비원 재계약건. 1205 김성수도 참석했어요. 그는 동대표 중 한 명이었어요. 제 의견은 명확합니다. 박 경비원은 재계약 불가입니다. 김성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잠깐요. 705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무고죄요? 근데 CCTV에 다 찍혔다며요? 그건 폭행이 아니라 실수였습니다. 실수로 멱살을 잡아요? 실수로 사람을 밀쳐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 대표님이 박 경비원한테 협박 전화를 하셨다면서요? 여러분, 이건 조직의 기강 문제입니다. 김성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경비원이 입주민을 고소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902호 대표가 소리쳤어요. 경비원도 사람입니다. 폭행당했으면 고소할 수 있어요.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박 경비원 재계약 찬성하시는 분? 손이 올라갔어요. 하나, 둘, 셋. 대부분의 손이 올라갔어요. 재계약 가결되었습니다. 김성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쾅! 문을 세게 닫으며 나갔어요. 그날 저녁 시아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재계약됐어. 정말요? 아버님, 응.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가결됐대. 시아버님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일자리 지킬 수 있게 됐어. 아버님, 축하해요. 우리는 첫 번째 싸움에서 이겼어요. 해고 압박이라는 보복으로부터
시아버님을 지켜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남았어요. 법정에서의 전쟁이. 그리고 무엇보다 시아버님 마음속의 전쟁이. 재계약이 확정된 다음 날 저녁 시댁에 갔어요. 시아버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시면서 아버님, 오, 지연아 왔구나. 뭐 생각하세요? 아니야. 그냥 시아버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지연아, 나 이게 맞는 걸까? 네. 고소하는 게, 법적으로 싸우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시아버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누가 나한테 잘못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고 싸우는 거 싫어했어.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것도 싫고 그냥 웃으면서 살고 싶었어. 편하게. 시어머니가 옆에 앉으셨어요. 당신 성격이 원래 그랬죠. 평생? 응. 나는 그게 좋았어.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아름다웠던 기억들. 지연아, 있잖아. 시아버님이 저를 보셨어요.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경비 일하면서도 좋은 일이 더 많았어. 진짜로.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야. 좋은 사람들도 많아. 시아버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작년 겨울에 1201호에 사는 할머니가 호떡을 주셨어. 따뜻한 호떡이었어. 303호에 사는 꼬마애가 유치원 갈 때마다 인사를 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면서 1502호에 사는 아주머니가 김장김치를 큰 통으로 주셨어. 시아버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추석날 명절 잘 보내세요. 하고 가시는 분들. 오늘 날씨 춥죠? 감기 조심하세요 하는 분들.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살았어. 나쁜 일? 잊으려고 했어. 일부러. 욕먹은 것, 무시당한 것. 그런 건 빨리 잊고 좋은 일만 기억하려고. 그게 내 방식이었어. 밤마다 떠오르는 기억들. 근데 말이야, 지연아. 시아버님이 창밖을 보셨어요. 자꾸만 생각나는 거야. 나쁜 기억들이. 밤에 자려고 누우면 갑자기 생각나. 작년에 물컵 맞았던 거, 재작년에 걷어차였던 거, 그리고 이번 추석날 시아버님의 손이 목을 만졌어요. 잊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당신 요즘 악몽 꾸시잖아요. 죄송합니다. 하시면서 벌떡 일어나시고, 응, 악몽을 꿔. 거의 매일. 꿈속에서도 누가 나한테 소리를 질러. 욕을 하고 때리고. 그럼 나는 계속 죄송합니다 하면서 도망가. 근데 발이 안 떨어져. 착한 사람의 무게. 나는 착하게 살고 싶었어.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도 미움받고 싶지 않았고, 누구랑도 싸우고 싶지 않았어. 근데 착하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더 만만하게 보더라. 저 사람은 뭘 해도 참겠지 하면서 나는 착하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시아버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내 잘못인가? 아니에요, 아버님. 절대로. 그날 밤 시아버님과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연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고소하고 싶지 않았어. 그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어. 내가 그 사람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닐까? 그리고 다른 경비원들 생각도 나. 내가 이렇게 고소하면 입주민들이 경비원들을 더 조심하겠지. 근데 그게 무서워서 조심하는 거잖아. 그럼 관계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닐까? 나는 그냥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 싸우기 전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좋은 일만 기억하면서 살고 싶어. 저는 시아버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버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아버님, 저도 회사 다니잖아요. 상사한테 혼나기도 하고, 야근하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저도 생각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참자 하면서. 근데 있잖아요, 아버님.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그냥 회피라는 걸. 그리고요, 아버님. 아버님이 착하신 건 맞아요. 근데 착한 것과 당하고 사는 건 다른 거예요. 착한 사람도 화낼 수 있어요. 착한 사람도 싸울 수 있어요. 아름다운 기억들의 재해석. 아버님, 아까 말씀하신 거 기억나요? 뭐, 호떡 주신 할머니, 그림 그려준 꼬마, 김장김치 주신 아주머니. 응, 그분들이 아버님한테 잘해준 이유가 뭘까요? 글쎄, 내가 친절해서? 아니에요. 그분들은 아버님을 사람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경비원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한테 폭언하고 폭행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아버님을 사람으로 안 본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이 참으면 참을수록 그런 사람들은 더 심해져요. 그럼 다음 경비원도 똑같이 당해요. 그 다음 경비원도. 참는 것의 한계. 지연아,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참으면서 살았어. 회사 다닐 때도, 부모님 모실 때도, 참는 게,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어. 근데 지연아, 참을 인자 100번을 써도 아프기는 마찬가지더라. 오히려 더 아파. 참으면 참을수록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 곪아가는 느낌이야. 이게, 이게 잘 사는 건가? 아니에요, 아버님.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아버님의 깨달음. 시아버님이 한참을 가만히 계셨어요. 창밖을 보시면서.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나는 아름다운 기억만 간직하고 싶었어. 호떡 주신 할머니, 그림 그려준 꼬마, 김치 주신 아주머니. 그 기억들로 버텼어. 근데 말이야,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제대로 간직하려면 나쁜 것들과 싸워야 하는구나. 나쁜 것들을 그대로 두면 좋은 것들도 다 망가지더라. 내가 참는 게 아름다운 기억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망치고 있었구나. 저는 시아버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버님, 이제라도 깨달으신 거예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한다는 걸. 시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맞아. 나는 이제 알았어. 참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환경이 바뀌어야 해. 시스템이 바뀌어야 해. 경비원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해. 시아버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래야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안 나오지. 그래야 내가 간직한 아름다운 기억들도 의미가 있지. 지연아, 고맙다. 내가 나를 깨우쳐줘서. 나는 이제 싸울 거야. 내가 겪은 일이 마지막이 되도록. 그날 밤 시아버님은 결심하셨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을 버리기로.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기로. 진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일주일 후, 최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버님이 직접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에 갔어요. 백지와 펜을 시아버님 앞에 놓았어요. 시아버님은 한참을 펜만 바라보셨어요. 있었던 일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느낀 감정도요. 시아버님이 펜을 들으셨어요. 나는 박영수입니다. 70세이고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며칠에 걸쳐 시아버님은 진술서를 쓰셨어요. 매일 저녁 한두 시간씩 쓰다가 멈추시고 또 쓰시고 어떤 날은 한 줄도 못 쓰시고 그냥 눈물만 흘리셨어요. 진술서에는 시아버님의 70년이 담겼어요. 저는 1955년에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부모님을 모셨던 20년, 자식들을 키웠던 이야기, 40년을 일했던 이야기, 그리고 2020년 경비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5년간의 경비 생활, 좋았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그리고 추석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사람이 아닌가? 마지막 부분. 저는 이번 고소를 결심하며 많이 고민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재판의 날,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는 온 가족이 다 왔어요. 피고석에는 김성수가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CCTV 영상이 법정 스크린에 재생됐어요. 멱살 잡히는 장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장면, 방청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의 진술서가 낭독됐어요. 재판장이 직접 읽기 시작했어요. 나는 박영수입니다. 70세이고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재판장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재판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술서를 다 읽고 재판장은 안경을 벗었어요. 시아버님의 최후 진술. 피해자분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시아버님이 일어나셨어요. 저는 평생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근데 틀렸습니다. 참는 건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회피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으면 참을수록 저는 더 작아졌습니다. 시아버님이 방청석을 보셨어요. 근데 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한 사람이세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세요.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여기 섰습니다. 무섭습니다. 솔직히. 근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하나 참으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아버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환경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이 되게 해주세요. 경비원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시아버님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법정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방청석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박수가 점점 커졌어요. 2주 후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 김성수에게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명한다. 쾅! 판사의 망치 소리. 우리는 이겼어요. 판결문에 특별한 내용. 판결문에는 특별한 내용이 있었어요. 재판장의 부가 의견.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폭행 사건이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다. 경비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만연한 현실. 피해자 박영수 씨의 진술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법원은 이 판결이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세상의 변화. 판결이 나간 다음 날 모든 언론이 보도했어요. 70세 경비원 폭행 사건, 피고인 유죄 판결, 재판장 사회 구조적 문제 지적. SNS가 들끓었어요. 드디어 정의가 승리했다. 이 판결이 변화의 시작이 되길. 근데 가장 놀라운 건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국토부, 아파트 경비원 인권보호 지침 마련 추진, 경비원 폭언 폭행 시 입주민 제재 강화, 아파트의 변화. 우리 아파트도 변했어요. 경비원 인권보호 규정 1.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시 입주민 자격 제한 2. 경비원 업무 범위 명확화 3. 경비원 휴게시설 개선. 그리고 실제로 바뀌었어요. 관리실이 새로 단장됐어요. 에어컨, 난방, 휴게 공간. 무엇보다 입주민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경비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인사가 오고 갔어요. 존중이 오고 갔어요. 다른 경비원들의 변화. 어느 날 시아버님한테 택배가 왔어요. 전국 각지에서 선생님께 작은 선물을 보냅니다.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부산 아파트 경비원 1동.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파트도 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대전 아파트 경비원. 선생님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마이너스 전국 경비원 노동조합. 선물들이 쌓였어요. 감사 편지들이 쌓였어요. 나는 그냥 내 일을 한 것뿐인데. 시아버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어요. 청소년의 편지. 그 중에 한 편지가 있었어요. 고등학생이 보낸 편지. 할아버지께. 저는 서울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뉴스에서 봤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진술서를 읽었어요. 저는 울었어요. 제 할아버지도 70세예요. 택배 일을 하세요. 박 할아버지 덕분에 제 할아버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마이너스 서울에서 김민준 올림. 시아버님은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우셨어요. 지연아, 나는 이런 걸 바랐어. 이런 변화를.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는 것. 시아버님의 변화. 일주일 후, 시아버님은 여전히 경비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안녕하세요. 시아버님이 먼저 인사하셨어요. 밝은 목소리로. 경비원님, 안녕하세요. 입주민들도 밝게 인사했어요. 오늘 날씨 좋죠? 그러게요. 정말 좋네요. 대화가 오갔어요. 평등한 대화가. 어느 날 저녁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신기한 일이야. 출근길이 더 이상 예전에는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 근데 지금은 그냥 평범한 출근이야. 이게 정상이었구나. 그리고 말이야, 지연아. 요즘 꿈을 꿔. 악몽이 아니라 좋은 꿈을. 꿈속에서 나는 당당해. 아무도 나한테 소리 지르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일하고 평범하게 퇴근하고 그런 꿈.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됐어. 내가 그걸 만들었어. 용기를 내서 1년 후에 어느 날 시아버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오늘 퇴근하고 우리 집으로 올래? 할 얘기가 있어서. 저녁에 시댁에 갔어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 대한민국 국회, 경비원 등 시설관리 노동자 보호법 제정에 관한 건. 이게 법이야. 경비원 보호법. 법이 바뀌다.
최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경비원들을 보호하는 법을. 그리고 이 법안의 계기가 된 사건으로 박 경비원님 사건을 명시했어요.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감사패를 보내왔어요. 시아버님이 감사패를 보여주셨어요. 대한민국 경비원 인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 지연아, 나는 그냥 내 억울함을 풀고 싶었을 뿐이었어. 근데 이렇게 됐네. 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내가 이런 일을 한 거야. 온 가족이 시아버님을 안았어요. 마지막 해물탕. 어느 추석. 판결이 난 지 1년 후. 저는 또다시 탕국을 끓였어요. 새벽부터 엄마 나도 도와줄게. 지우가 또 나왔어요. 이제 9살. 그래, 우리 지우.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만드는 거지? 해물을 하나씩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1년 전, 이 탕국을 들고 갔을 때 목격했던 그 장면. 그리고 지금, 당당하게 일하시는 시아버님, 웃으시는 시아버님, 아파트로 갔어요. 관리실 문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지우가 뛰어들어갔어요. 오, 우리 지우, 왔구나. 시아버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때 관리실 문이 열렸어요. 한 입주민이 들어왔어요. 경비원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입주민이 나갔어요. 시아버님이 저를 보시며 웃으셨어요. 맞지? 네. 달라졌지? 네, 아버님. 많이 달라졌어요. 진정한 깨달음. 시아버님이 탕국을 한 입 드셨어요. 맛있다. 역시 우리 며느리 솜씨는. 지연아, 있잖아. 1년 전에 내가 이 탕국 들고 왔을 때 나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은 행복해. 진짜로. 내가, 내가 나를 지켰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지켰어. 이게, 이게 진짜 승리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TV를 켰어요.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경비원 처우 개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0세 경비원 폭행 사건 이후 경비원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화면에 여러 아파트가 나왔어요. 인터뷰에 나온 경비원, 60대 할아버지, 박영수 경비원님 덕분이죠. 그분이 용기 내주셔서 우리도 덕봤어요. 이제는 사람 대접 받으면서 일해요. 카타르시스. TV를 껐어요.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그 안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참고 있을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모욕을, 폭력을. 근데 이제는 시아버님의 이야기를 알아요. 70세 노인이 용기를 냈다는 것을,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거예요. 그날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확신했다. 한 사람의 진심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아버님은 그저 진실을 말씀하셨을 뿐인데, 법을 만들었다. 세상을 바꿨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세상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이것이 진정한 승리다. 그날 도시락 하나 들고 갔던 관리실, 그곳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70세 경비원 시아버지와 42세 며느리가,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싸운 존엄을 되찾기 위한 여정. 그 여정은 한 사람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진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카타르시스, 그것은 억눌렸던 것의 해방입니다. 참았던 것의 폭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비원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이 이제는 모두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든 기적. 그 기적은 계속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